북한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부들이 연이어 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혈안이 되어 해외 공관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앞다투어 연일 특보로 김정은 체제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김정은에게 직접 훈장까지 받으며 북한에서는 최고의 핵심 엘리트마저 목숨을 걸고 조국을 등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가족과 함께 겪은 충격적인 탈북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리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고 엘리트 외교관인 제가 왜 김정은을 등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알까요?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외교관은 왕따라는 것을요. 아무도 북한 외교관과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슬금슬금 떠나서 나중에는 우리 혼자만 서 있는다는 것을요. 특히나 1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한다고 핵을 빵 터뜨릴 때마다 저희 외교관은 밤잠을 설치며 무마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저희의 노력에도 북한 외교관은 전 세계에서 고립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시대나 저의 시대나 같습니다. 네, 저는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중앙통신 기자 출신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첫 번째 프랑스어 통역사였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해요. 집에는 항상 외국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전화 통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님을 모시는 특권층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학교에서도 외교관 후보생으로 분류되어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2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알제리로 떠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무역회사로 발령받으면서 가족 동반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알제리는 아랍 국가였지만 프랑스 식민지였던 탓에 프랑스 문화가 깊숙이 스며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화려한 상점들, 그리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프랑스 국제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학비로 쓰면서도 너는 진짜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시간에 각자 본인의 나라에 소개할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 뿌듯하게 만수대 기념비를 소개했어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님의 동상이 서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온 인민이 꽃을 바치며 경의를 표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프랑스인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21세기의 독재자 동상에 절하는 나라라니 북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구나. 자유가 뭔지도 모르겠네.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숭배해온 체제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거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일을 말했더니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철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단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야. 하지만 서구 문명을 직접 본 순간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첫 번째 충격이었다는 것을.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신 소식이 알제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도 급히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귀국 후 맞이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는 최상류층 간부였지만 우리 집도 예전 같은 여유는 없었어요.
배급이 줄어들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거리에는 야윈 사람들이 늘어났고 시장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파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권층인 우리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정일의 행태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인민들이 풀뿌리를 뜯어먹고 있는데 권력 유지와 체제 보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이게 과연 인민을 위한 지도자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1995년 저는 평양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은 북한 최고 엘리트 자녀들만 다니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외교관, 통역사, 대외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입학 첫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얼굴이 될 사람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간부 집안 출신이었어요. 외무성, 당 중앙위원회, 인민군 고위층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문학, 국제 정치학, 외교 실무까지 배웠어요. 하지만 수업 중에도 계속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알제리에서 본 그 자유로운 모습들, 프랑스 학교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일까? 1996년 저는 같은 과 후배와 결혼했습니다. 그녀 역시 외교관 집안 출신이었어요. 결혼 1년 후 딸 미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대학 시절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국제 정세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제국주의 미국의 침략 야욕과 우리 공화국의 정당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질문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저는 졸업 후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설령 문제가 있다면 제가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제리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이 되자 드디어 외무성 입부 시험 기회가 왔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외교관이 될 차례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충격들을. 2011년 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 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쿠바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아내와 딸 미연이와 함께 쿠바로 떠나는 날 가슴이 벅찼습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지만 북한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거리에는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알제리에서 받았던 그 충격적인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일성, 김정일을 입력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6.25 전쟁 관련 자료였어요.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닌 남침이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미국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는데 진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고난의 행군 시절, 김정일은 스위스산 고급 치즈와 프랑스 와인을 즐겼다는 기록들이었어요. 한 조각의 주민 수천 명의 한 달 식량값에 해당하는 치즈를 말이죠. 컴퓨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한 체제의 민낯에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2013년 7월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 선박 청천 강호가 쿠바에서 미사일과 미그 21 전투기 부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된 거예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선박과 선원들이 모두 억류당했습니다. 대사가 저를 불렀어요. 광철 동지, 이 사건을 내가 맡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구해내야 한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 해상법, 파나마 국내법까지 샅샅이 공부했어요. 밤낮 없이 파나마 관계자들과 만나 법리를 따졌습니다. 운송 계약서상 화물 내용물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쿠바 측의 책임도 있다. 북한은 해당 부품들이 방어용이라고 신고했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3년간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재판과 협상 끝에 마침내 승소했어요. 2016년 2월 청천 강호가 석방되고 선장과 선원 35명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평양에서 축전이 날아왔어요. 리광철 동지의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공화국의 위신을 지켜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해 9월 9일 공화국 창건절에 맞춰 평양으로 급히 소환되었어요. 만수대의 사당에서 김정은 원수님께 직접 표창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최고 지도자를 뵙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본 그 충격적인 진실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이 체제가 옳은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가? 비행기에서 평양 순환공항이 보였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몰랐어요. 김정은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꿀 거라는 것을요. 2016년 9월 평양 순환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영웅 귀국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청천강호 사건으로 저는 북한 외교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수님께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신다. 당 간부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받은 우상화 교육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살아있는 신을 만나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표창식 당일 만수대의 사당에 도착했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위대한 원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뇌에 각인된 신격화 교육이 작동하면서 신 앞에 섰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위대하신 원수님께서 오셨다. 뇌 깊숙한 곳에서 어린 시절 수만 번 들었던 찬양 구호가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어요. 실제로 본 김정은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빨갛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아우라가 있었죠. 리광철 동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앞으로 나가 표창을 받으며 악수를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쿠바에서 고생했다. 앞으로도 공화국을 위해 헌신하기 바란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몇 분간의 만남이었지만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원수님을 직접 뵈었어. 정말 위대하시더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쿠바에서 인터넷으로 본 그 진실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장성택 처형 사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잔혹하게 처형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핏줄마저 가차없이 제거하는 김정은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눈에 거슬리면 그게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칠 전 신처럼 떨며 만났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잔혹한 권력의 화신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터넷으로 본 김씨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외교관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회의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2017년 초 쿠바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정은 표창을 받은 영웅이었지만 여전히 월급은 $500였어요. 이 돈으로는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매달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는 거였습니다. 광철 동지, 이번 달 충성 자금 $100 내야 해. 또 무슨 기금이야? 위대한 원수님 생일 선물 자금이래. 거부하면 정치적 문제가 된다고 하네.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김정일 생일, 김정은 생일, 당 창건일, 공화국 창건일. 끝없는 명목의 헌금이었습니다. $500 월급에서 $200 이상을 빼앗기니 남는 게 없었어요. 결국 불법 장사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바 현지 사업가들과 손잡고 럼과 시가를 밀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박철수가 제게 접근했어요. 청천강호 사건을 도와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형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저도 좀 끼워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에이, 형님. 다 알고 있어요. 어제 호텔에서 누구랑 만났는지도 알고 있다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철수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매달 $50만 주시면 됩니다. 형님 안전을 위해서죠.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거절하면 본부에 밀고 하겠다는 뜻이었죠. 할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어요. $50가 $100가 되고 급기야는 제 장사 파트너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못 줘. 그러자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네요. 며칠 뒤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광철 동지가 불법 장사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수 동지가 증거까지 제출했어. 호텔 CCTV, 현지인과의 통화 녹음까지 다 있다고 하더군. 철수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몇 달간 저를 미행하며 증거를 수집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광철 동지는 해외 생활이 길어져서 사상이 해이해졌다. 회의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공격받았어요. 청천강호 사건 때 혼자 협상을 맡았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혼자 다녀왔다며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 누가 알아? 서구 사상에 물들어서 개인주의적 행동을 한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열심히 일할수록 트집을 잡혀 공격받고 일 안 하는 자들은 편하게 보호받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철수는 제자리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대사에게 리광철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저를 1등 서기관으로 승진시켜달라고 건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분노와 억울함에 이를 갈며 잠들곤 했습니다. 이대로는 내 인생이 끝나겠다. 언젠가는 모함으로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김정은 표창을 받은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정치적 의혹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 거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시샘하고 질투하여 모략과 모함으로 저를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하나? 내 딸까지 이런 지옥에서 평생을 썩게 할 순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2023년 가을 계속 앉아서 일하다 보니 목 디스크가 심해졌습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손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바의 의료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멕시코가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였고 거기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비로 가겠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었어요. 토요일에 치료 출국 허가 신청서를 본부에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승인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다른 동료가 비슷한 사유로 허가받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전보 내용은 차가웠어요. 리광철 참사는 현재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출국이 어려움. 현지에서 치료 방안을 찾으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토요일에 보낸 정보가 일요일에 답변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누군가 미리 방해 공작을 벌인 거였습니다. 바로 떠올랐어요. 박철수였습니다. 그자가 상부에 제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며 미리 보고했을 게 분명했어요. 일주일 전 다른 동료는 감기 몸살로도 승인받았는데 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거부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몇 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과 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음 한편에 어렴풋이 품고 있던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떠나자. 지금 당장. 마침 제 외교관 여권 갱신 시기가 도래했었어요. 북한은 5년마다 갱신 후 그 여권은 본인이 가질 수 없고 당에 내야 되거든요. 순간 지금이 기회라는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여권을 수령한 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곧바로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제3국 경유 후 인천으로 향하는 새벽 5시 출발편이었습니다. 외교관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였으니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평상시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항공권을 꺼냈어요. 한국으로 망명 가기로 결심했어. 이미 표도 끊었어. 아내가 멍하니 항공권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진짜 항공권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모험을 하냐고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감옥 같은 체제에 갇혀 살다 죽을 거야.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저의 단호한 말에 아내와 딸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족의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샜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새벽 3시 쿠바 아바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따라오는 차는 없나 뒤를 확인했지만 새벽이라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살피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눈길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장 박동이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새로 발급받은 여권이라 입국 기록이 없어서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제 쿠바에 입국했습니까? 2011년입니다. 그런데 여권에 입국 도장이 없네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아내와 딸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심사관이 동료를 불러 뭔가 속삭였어요. 두 사람이 저를 번갈아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제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하는 걸 확인 후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륙까지 대기하는 1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게이트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리광철 승객은 즉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 가족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됐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탓에 대한민국의 사전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3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 리광철입니다.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대사님께 연락드리고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대사관을 기다리는 동안 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항 직원 여러 명이 다가왔습니다. 즉시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십시오. 정치 망명은 불허합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외교 특권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음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10여 명의 공항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으며 떨었어요. 저항하지 말고 즉시 비행기로 돌아가십시오. 경찰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저희를 끌어내려 했어요. 저와 아내, 딸을 무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 2명이 딸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아내도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절규했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는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딸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금까지 무력까지 불사하며 저희를 괴롭히던 경찰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불 켜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바퀴벌레 같았어요.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대한민국 대사의 한마디에 바로 꼬리 내리고 철수하는 모습에 한국의 국력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구나. 그때 비로소 체감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난 몇 년간 쌓인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은 희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렇게 대치하던 경찰들이 대한민국 대사 한 사람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얌전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국가의 힘,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었습니다. 단 2마디로 북한 체제의 무력함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력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완전히 역전된 운명을 맞게 된 거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 직항이었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3국 공항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전광판에 떠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마음속으로 쌓여있던 비참함과 공포가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 미연이는 환호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자유나라에 왔어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제 결심을 믿고 따라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국정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셀 수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국정원에 도착해서 첫날 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오길 참 잘했어요. 여전히 불안해하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 탈북 사건이 전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극적 망명, 김정은 체제의 균열 같은 헤드라인이 국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청천강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핵심 외교관이 탈북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사건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망명한 지 정확히 3개월 후인 2024년 2월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쿠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김정은이 특별히 중시했던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형제국 쿠바만큼은 절대 한국과 손잡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쿠바에서 핵심 외교관이었던 제가 탈북하고 3개월 후 한국-쿠바 수교가 성사된 겁니다. 김정은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갔어요. 쿠바마저 우리를 버렸구나. 그것도 리광철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제가 배후에서 수교 공작을 벌였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말투와 억양, 문화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시선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북정책연구소에서 자문역을 맡게 되었어요.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 20년간의 외교 경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열심히 살면 보답받는 나라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북한과는 정반대였죠. 동시에 북한 인권운동단체와 협력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외교관들의 참혹한 현실을 증언하며 국제회의에 서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앞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표창을 받은 영웅도 하루아침에 정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북한의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중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제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 통일준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딸 미연이는 한국 대학에 진학해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며 통일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자랑스러웠어요. 2025년 오늘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였던 제가 결국 한국의 국민으로 돌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진짜로 지켜주는 조국에서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